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재정 비용이 든다. 국가 운영 중 재정 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부족한 재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재정 비용을 충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국가채무라고 한다. 사람들은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두 단어 중에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뜻을 가진 단어를 고르자면 국가채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채무는 앞서 설명했듯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하고, 국가부채는 정부가 직접적인 지급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 채무와 향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를 말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국가채무는 정부의 직접적 채무라고 할 수 있고, 국가부채는 정부 채무와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보증채무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부채가 국가채무보다 좀 더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중에서 국가채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고 여러 다양한 일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채무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에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37.6%였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2020년에는 43.8%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2026년에는 69.7%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1년 기준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9위에서 2026년도에는 6계단 오른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국가채무 비율이란 국내 총생산과 국가채무를 대비한 것을 말한다. 국내 총생산이란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말한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65.8%이고, 2020년 기준으로 주요국의 국가채무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 133.92%, 중국 66.33%, 일본 254.13%, 독일 69.06%, 영국 104.47%, 프랑스 115.08%, 인도 89.61%다. 대한민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브라질은 98.94%로 나타났다. 2022년 4월 기준 국가예산정책처에서 집계하는 국가채무 시계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국가채무는 약 1,075조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국가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가 1초마다 302만 원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분에 2억 원에 가까운 빚이 쌓이고 있는 셈이다. 2022년 4월 기준 국가채무 비율이 50.1%에 다다르고 있다. 즉,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50.1%가 국가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나 인구 저출산 고령화 진행 속도 등을 감안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로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에 도달한 시점을 보면 일본 1993년, 독일 1994년, 영국 2003년, 한국은 2018년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이 여느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0년에서 2015년까지 OECD 32개국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보다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기에 향후 재정 건전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재정 건전성이란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를 말한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인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국가채무를 갚아나갈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수치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때문에 65세 미만인 사람은 급속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내국인 생산연령 인구는 2020년 3,583만 명에서 2040년 2,676만 명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20년 뒤면 생산연령 인구가 지금의 4분의 3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체 내국인 중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6.1%이나 2025년에는 20%를 넘고 2035년에는 3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고령인구가 14% 이상이어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지만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 이상이 된다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채무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국가채무인 660조 2천억 원을 행정안전부가 2021년 11월 말에 집계한 주민등록인구 5,165만 3천 명으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빚은 약 1,278만 원 수준이다. 2021년 국가채무 결산치인 967조 2천억 원을 같은 인구수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채무는 약 1,873만 원으로 600만 원 가량 늘어난다. 2022년 국가채무 예상치인 1,075조 7천 원으로 나눠보면 약 2,083만 원으로 국민 1인당 채무는 2천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는 정부 재정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자칫하면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국제적으로 돈줄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OECD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인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낮기에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해도 괜찮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47.9%이고 미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133.92%이며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은 254.13%로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국가채무 비율이 높다고 해서 위기 상황인 것은 아니며 그들은 스스로 우려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 달러화가 국제 기축통화여서 미국의 국채가 각국이 선호하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대부분의 국채를 일본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정부에 의해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도 산업 생산력이 높으면 국가채무가 불어나도 견딜 수 있기에 괜찮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산업 생산력이란 인간의 생활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경제활동을 얼마나 생산하는가를 말한다. 영국 경제분석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산업국 등이 국가채무를 견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가들은 금리가 낮은 현 상황을 활용해 만기가 긴 국채뿐 아니라 심지어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영원히 지급하는 영구채 등을 발행해 금리가 오를 때를 대비할 수 있다고 했으며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견디는 전략이 경제적 충격이나 고통이 가장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채무가 쌓이는 게 무조건 나쁘기만 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국가채무는 많이 쌓인다고 해서 단점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국가채무 비율만 따지고 보면 아프가니스탄의 국가채무 비율은 10% 미만이며 IT는 30% 정도로 대한민국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낮지만 2022년 기준 경제 상황과 미래 경제 예측 부문에서 한국보다 뒤처짐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능력을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과 산업 생산력, 미래의 해당 국가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한다.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도 국가의 경제 상황과 미래 경제 예측 부문에서 능력이 떨어지면 국가채무를 관리를 잘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이 낮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또한 국가채무 비율이 낮을수록 국가가 국민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기에 마냥 국가채무 비율이 낮은 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채무의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근본적인 해결법은 은행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자율을 섣불리 올릴 수 없기에 자산시장의 주가가 폭락하고 활기를 띠던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각국 재정통화당국이 거시경제 정책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